안녕하세요. 여기는 도시책방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읽기라는 독서에 대해 이야기했고, 오늘은 책의 내용을 기억하고 정리하는 쓰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기억력은 지구상에 있는 어떤 존재보다 위대하지만 막상 그 기억력은 동시에 허약하고 때로는 믿기 어렵기까지 하죠. 그래서 인간은 활자를 사용한 이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활자 기록으로 인간의 지성은 거듭 진화하고 발전하죠. 기록이 없었다면 인간은 이토록 발전할 수 없었겠죠.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은 누군가의 기록이었습니다. 기록 덕분에 우리가 지적인 존재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책은 대표적인 기록물입니다. 누군가의 기록을 읽고 우리는 감동을 받기도 하고 지식과 정보 그리고 생각의 힘을 키우죠. 그렇다면 그 읽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책 한 권 읽어내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책을 다 읽고 나서도 전체적으로 이 책이 무엇을 말하는지 남지 않는다면 내가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허무해지겠죠. 그래서 저는 독서를 한 후에는 기록을 남기라고 추천하는 편입니다. 책 제목을 쓰고 머릿속에 남는 단 하나의 단어만 쓰던, 한 줄 평을 쓰던, 일기장처럼 자기만 보는 곳에 남기던,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브런치처럼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개 장소에 남기던 독서의 기록을 남기라고 하는데, 그것을 통해 우선 독서에 대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책을 이렇게 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성취감은 다음번에 독서를 할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낼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책을 읽고 기록하는 여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책을 읽고 책에 대한 리뷰 또는 생각을 적어내는 형태의 글을 독후감, 감상문 또는 서평이라고 말하는데요. 독후감과 서평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두 가지는 모두 책을 읽고 느낀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는 공통점이 있는 반면, 독후감은 조금 더 주관적인 느낌과 생각에 집중되어 있고, 서평은 객관적인 관점으로 글을 펼치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독후감은 개인의 기록물에 가깝고, 서평은 누군가가 읽게 되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평은 내가 읽어보니까 이런 게 좋고 저런 게 아쉽더라. 그러니 이 책은 누가 읽으면 좋겠다. 이렇게 추천하는 내용이 직간접적으로 포함되죠. 그렇기 때문에 서평을 하려면 조금은 자기 객관화, 시선과 논점의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독후감보다는 작가의 문체와 개인의 환경의 맥락, 그리고 시대적 배경인 정치, 사회, 문화, 역사가 서평을 쓸 때 자주 언급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하지는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책을 읽고 나에게 변화를 준 내용을 기억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저는 독후감, 감상문, 책 리뷰, 책 후기, 독서 후기, 서평 등을 통으로 서평이라는 말로 사용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서평 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서평의 글의 양과 공간에 따라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한 줄 쓰기, 두 번째는 10줄 쓰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블로그, 브런치, 온라인 서점 서평란에 글 올리기. 서평을 처음부터 쓰려면 막연하고 막막합니다. 분명 내가 읽고 느낀 건 머리에 남아있는데 그걸 활자로 구체적으로 써내려니 막연하죠. 이럴 때는 단어 하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벽돌책으로 유명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예로 들어볼까요?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서평을 쓰기도 어렵고, 무엇을 꼭 집어 집중적으로 쓰기에는 나머지 내용이 아쉬워서 선택과 집중조차 애매한 책이기도 한데요. 이 책은 베스트셀러에서 스터디셀러로 자리 잡은 인문학 필수 독서이기도 한데요. 이 복잡하고 방대한 책을 어떻게 서평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형식에 맞춰 쓰려면 참 어려우니까 마음속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하나씩 써보시기 바래요. 책에 물성이 있겠죠.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책이 두껍다. 책의 표지에는 원숭이인지 아니면 사피엔스인지 이 손바닥 도장이 찍혀 있다. 이런 책의 물성도 되게 중요한데요. 왜냐면 책의 표지에는 이 책의 내용을 상징하는 어떤 디자인이나 그래픽이 들어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림이나 회화를 보듯이 내한테 이렇게 딱 와닿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느낌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책의 내용을 쓸 때 뭘 써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내용이 방대하다. 다 기억나지 않는다. 뭔가 생각의 전환이 오는 것 같은데 정리가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2번 읽어야 할 것 같다. 읽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다. 흐름이 끊겨서 앞장을 또 읽었다. 이렇게 읽었던 방식에 대해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본격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인류의 시초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다. 사피엔스는 똑똑하다. 사피엔스는 생존했다. 사피엔스의 변화에는 혁명이 있다. 농업혁명, 지식혁명, 산업혁명이 기억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적으시면 돼요. 쉽게 하나씩 적어 나가시면 되죠. 책 날개를 보면 저자 소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발췌하거나 요약해도 됩니다. 유발 하라리는 똑똑하다. 유발 하라리는 세계적인 석학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뭔가 요리를 할 수 있는 재료가 지금 모여져 있습니다. 그럼 이 재료를 다시 말해서 이 글감을 한 줄 평으로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세계적 석학인 유발 하라리가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에 유일하게 생존하게 된 이유를 여러 혁명과 다양한 예시를 들어 방대하게 적어낸 책. 물론 이렇게 한 줄 평을 만드느라 굉장히 긴 형용사구의 문장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라도 한 줄 평을 여러 번 적어 짧게나마 나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핵심을 축출하는 훈련인 것이죠. 이렇게 한 줄 평 말고 좀 더 형식을 갖춘 서평을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긴 글을 남길 수 있는 매체에 차근차근 적어보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는 독서의 기록을 일기장, 독서 수첩 이런 데도 하지만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페북처럼 SNS상에 많이 남깁니다. 이 SNS의 큰 특징은 게시물을 보여주고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소통을 하는 재미가 있죠. 물론 상업적으로 발전해서 광고를 받고 수익을 만들거나 인플루언스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의 공통점은 결국 SNS의 게시물은 타인이 읽고 그 내용은 타인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공간에는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도 객관적인 사회적인 평가도 둘 다 적어낼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책에 대한 상당히 많은 계정이 있습니다. 대부분 한두어 줄로 서평을 하고 사진을 올리는데요. 이 인스타그램은 글을 쓸 수는 있는데 그 한계가 있습니다. 약 2,000자 정도, 대략 A4 용지 한 장 정도를 쓰면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2,000자 정도면 충분히 서평을 형식을 갖춰 쓸 수는 있지만 이 인스타그램 자체의 가동률은 그지 좋지 않거든요. 게시물에 머무는 시간도 짧고 무엇보다도 이 활자가 작아서 가동률이 정말 떨어지죠. 반면에 블로그는 이 분량의 제한이 없습니다. 내가 한 줄 평을 쓰던 아니면 A4 용지 5장으로 정말 학술적인 내용을 어떤 리포트를 올리던 상관이 없죠. 나의 만족과 나만을 위한 기록이라면 어떤 거라도 좋지만 조금 스마트하게 내가 쓰는 글로 나도 성취감을 얻고 상대도 좋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블로그나 브런치의 서평 분량은 A4 용지의 1장 반에서 2장 정도가 좋습니다. 서평의 형식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단지 서평 또한 일종의 정보글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정보가 들어가면 좀 더 좋을지 그걸 고민해 보는 거죠. 서평에는 책 제목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책을 왜 골랐는지에 대한 나의 결핍, 나의 니즈를 적어주면 좋습니다. 결핍과 니즈는 곧 욕망입니다. 이 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었는지 기대감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책을 다 읽은 후에 그 기대감이 얼마나 충족되었는지 그 내용을 쓰는 것으로도 충분히 한 편의 서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이 책을 선택한 이유, 상황, 계기가 들어가면 좋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자에 대한 소개입니다. 저자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 이게 아니라 저자가 왜 이 책을 썼을까? 어떤 맥락으로 썼을까? 저자의 이력과 직업과 당시의 시대 상황과 연관해서 소개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사회 문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자의 환경을 이해하면 작품을 좀 더 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은 책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 두꺼운 책을 어떻게 요약을 하란 말이야 라고 이 부분을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책에 따라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 책은 크게 이성과 감성의 영역으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감성과 서사의 영역인 문학의 경우에는 기승전결, 또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주인공을 중심으로 서사의 줄거리를 요약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만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위를 조절하는 건 필요하죠. 나만 혼자서 보는 서평이 아니라면 상관없겠지만 공개적인 공간에 글을 올릴 때는 이 점 유의해야 하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전체를 요약하는 게 어렵다면 책 내용 중에 특별하게 감동받았던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인문학, 실용서는 어떨까요? 여기에는 줄거리보다는 뼈대와 구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구성점을 찾아서 다 요약할 필요는 없지만 각각의 챕터가 어떤 생각과 어떤 이유로 연결되는지 알아내는 것이 이 책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차례죠. 책을 고를 때도 차례를 보지만 다 읽고 나서도 차례를 보면 그때 비로소 책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내용이 연결되면서 정리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맥락입니다. 키워드들이 어떤 논거와 이유와 설명으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각 문단과 챕터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저자의 논거를 중심으로 생각의 흐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맥락이 곧 주제로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그렇다면 책의 주제는 하나일까요? 여러 개일까요? 물론 저자가 말하는 주제와 대다수의 독자들이 말하는 주제가 공통되고 일관된다면 그 주제가 책의 주제겠죠. 하지만 독자도 저자도 같은 사람이 아닌 생각이 서로 다른 주체이기 때문에 그 주제가 늘 같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리나를 안나를 중심으로 읽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안나를 중심으로 서평하겠죠. 대조적으로 레빈을 중심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안나를 중심으로 한 줄 평을 만들어낸다면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가식과 허영의 삶을 벗어냈으나 끝내 자살하고 마는 슬픈 영혼, 이렇게 하겠지만 레빈을 중심 인물로 삼는다면 건실하고 진실 어린 연대와 공감으로 삶을 채우고자 하는 톨스토이의 분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주요 인물에 대한 모든 분석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너무 크게 계획하고 구성하면 벅찰 수도 있으니까 단계별로 서평의 내용과 분량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책의 내용이 정리가 되면 본격적으로 나의 의견과 책에 대한 평가를 쓰면 됩니다. 나의 기대는 이러이러했는데 만족할 만한 내용이었다 라고만 해도 되겠지만 왜, 그리고 어떻게 만족이 됐는지 써주시면 더욱 좋겠죠. 인생은 결국 왜와 어떻게로 이루어지잖아요. 왜 이 책을 좋아하고 추천하는지, 이 책을 읽고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걸 토대로 서평을 읽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나도 읽어볼까 말까 이런 결정을 하게 되죠. 이 부분에서 좀 더 세련된 서평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면 나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보다는 책이 사회적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영향력, 특별한 의미를 찾아 적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책을 읽었는데 나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무조건적으로 단정적으로 나쁘다, 안 좋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또한 의견이겠지만 좋다, 나쁘다는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면 마음에 안 든다는 그 말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추가되면 좋겠다,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다른 책도 더 찾아보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정말 좋겠죠. 남이 한 걸 왈가왈부하는 건 쉽지만 내가 그걸 직접 하는 건 어렵거든요. 그런 마음에서 내가 저자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견 첨가는 서평을 읽는 사람들에게도 서평을 쓰는 이에게도 도움이 되는 객관적이고 친절한 문장입니다. 책을 읽고 한 줄 평 남기기, 한 줄 평에서 인스타그램에 짧은 글, 그리고 블로그에 긴 글까지 쓰다 보면 나의 글쓰기 능력이 어느 순간 확 늘었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이조차도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여기신다면 또 다른 방법을 추천해 드릴게요. 책을 읽으면 분명히 와닿는 문장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그건 작가 문제가 아니라 독자의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 작가가 쓴 의도를 찾아내는 게 독자의 목 아니겠어요?
어쨌거나 단 하나라도 있다면 그걸 밑줄을 긋고 빈 공책에 필사를 하거나 발췌를 해서 옮겨와요. 그리고 그 문장이 왜 나에게 중요하게 여겨졌는지를 쓰는 거죠. 그조차도 잘 모르겠다 그럼 아주 간단하게 문장이 그냥 마음에 와닿다. 이거 내가 겪었던 내 마음과 똑같다. 내 예상에서 완전히 빗나가는 문장인데 이런 게 반전인가 봐. 저자가 이 책 쓰느라 정말 고생을 많이 한 것 같다. 뭐 이런 걸 책으로 만들었지? 나라면 이렇게 쓸 텐데? 이런 식으로 긍정이든 부정이든 확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문장을 옮겨 쓰고 거기에 대한 나의 감정과 생각을 쓰는 거죠. 이 방법이 사실 가장 기초적인 글쓰기 훈련인데요. 한 문장 한 문장 나의 생각과 감정을 이어나가는 기초 단계에서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천재가 아니고 영재반에 가본 적도 없고 우등생도 아니지만 제가 믿는 건 꾸준함입니다. 꾸준하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앞으로 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단번에 내가 천재서평가가 되겠어? 조회수가 끝내주게 나오는 멋진 블로거가 되겠어? 이런 꿈보다는요, 오늘 한 문장, 내일 두 문장 이런 식으로 단계를 밟아보시면 심리적으로 부담감도 줄이고 여러모로 자기 개발에 좋을 것입니다. 글쓰기는 단번에 늘어나는 그런 스킬은 아니거든요. 정리하자면 독서와 쓰기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독서는 인풋이고 쓰기는 아웃풋입니다. 독서는 소비고 쓰기는 생산입니다. 내가 소비한 책을 다시 글로 생산해내는 일이 서평인 것이죠. 만약에 글쓰기를 업으로 삼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독서와 서평입니다. 컵에 물이 차야 넘쳐 흐르듯이 내 머리와 마음이 텅 비어 있다면 아무리 속을 개어내도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글 소재는 내가 겪은 일들과 주변의 이야기 그리고 책에서 얻어지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경험담을 아무리 쓴다고 해도 그건 진실일 수는 있지만 그 소재는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시간과 경험은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수많은 작가들이 써놓은 책을 읽으면 인생 2회차, 3회차, 4회차가 가능할 정도로 삶에 대한 이해와 사고가 풍부해집니다. 그걸 바탕으로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글과 책을 쓴다면 쓰는 사람도 읽는 사람도 그 책에서 좋은 가치를 얻어낼 수 있죠. 이것이야말로 책의 순기능, 책의 순수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진짜 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도시책방에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공유로 응원 부탁합니다. 그럼 도시책방은 책 많이 읽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